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 전산회계 1급 과정입니다. 자. 전산회계의 2급 과정에서는 이론도 회계원리에서 재무회계 파트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끝이 나고 다음 단계가 이제 전산회계 1급 단계예요. 여기에서는 이론 내용이 회계 2급에서 했던 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재무회계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 내용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으로서 제조업에서 처리하는 원가회계 여기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들어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다음은 세법 중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가가치세. 자, 이러한 이론 내용이 이제 원가회계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도 지금 우리 회계 2급 단계에서 거의 다 해왔지만 좀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어서 재무회계를 한 4, 5일 정도 더 진도 보충을 하고 그리고 원가회계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 정리를 하면은 이론 정리하는데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소요될 거예요. 이론 정리에. 그리고 이제 실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 회계 2급에서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다 적용받습니다. 기초정보관리 여기는 회사 등록에서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적용 등록의 수정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이 기초정보관리 내용도 정기분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 회계 2급에서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있었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가니까 또 법인 기준으로 가요. 여기는 개인기업 중심으로 갔으면 여기는 법인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법인기업의 제조업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시해서 그리고 또 법인에서는 순이익이 발생하면 출자한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재무제표 내용도 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 법인기업의 제조기업으로 가게 제조업의 회계 처리로 가면 일단 제품 생산에 관련되는 원가를 제조원가라 그래요. 제조원가와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 운영에 관련되는 것들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2급 단계에서는 그 비용 처리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800번대의 용어를 썼죠. 예. 그런데 회계 1급 단계에 들어오면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비용 과목에 대해서도 제조부에서 사용되는 거, 즉 제조 원가에 가야 할 거죠. 제조 원가에 가야 할 내용들은 500번대. 그리고 영업부, 즉 본사에서 사용한 거, 이런 것들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갑니다. 이런 내용은 800번대. 이렇게 해서 경비를 하나 지출할 때에도 이제 코드 번호가 2개로 사용되는 거예요. 코드 번호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제 급수 단계가 올라가면은 뭐 건설업 또는 창고업, 운수업 이런 업종마다의 이 원가 코드 체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지겠죠. 이제 좀 더 확장되는 거죠. 경비 항목도 500번대 코드, 800번대 코드 이렇게 또 나누어줘야 됩니다. 기초정보관리에서 내용이 좀 더 추가되고 다음은 일반전표. 일반전표 입력하는 것은 회계 2급보다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러나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새로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이 이제 부가가치세 거래에 따른 우리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했을 때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라는 게 또 새로이 하나 더 추가되어 들어와요. 매입 매출 전표. 회계 2급 단계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만 있었고 매입 매출 전표는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 회계 2급에서도 해봤죠, 우리가. 예, 오류 수정하고, 다음은 결산하고, 다음은 장부 조회. 결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결산 방식은 우리가 회계 2급 단계에서는 결산 수정 사항에 대해서 전부 분개를 해서 12월 31일자 전표 입력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일부는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반영해주고 일부는 또 수동 결산, 전표 입력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방식이 좀 달라져요. 장부 조회하는 기능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라든지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론 정리를 좀 더 보완해 놓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이론 정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실습에 들어가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이 이론을 쭉 해 나가다 보면 또 실기했던 것을 다 까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겠죠? 그래서 요 실기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본인 스스로가 우리 그 회계 2급에서의 모의고사 문제하고 다 풀이를 안 했죠? 예. 그걸 하루에 1회차 정도, 하루 한 개씩 정도를 그 모의고사 실기를 다 좀 실습을 해 주세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오후에 나머지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본인 스스로 연습하든지 해서 매일 하루 한 회차 정도는 계속 연습을 해갖고 손에 익혀야지만 뒤에 가서 또 전혀 새로운 느낌, 이런 게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회계 2급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모의고사 한번 쳐보니까 뭐 아직은 조금 부족한 점은 있어도 이 정도 같으면 할만하다라는 느낌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회계 1급 단계가 이제 2급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오니까 요 회계 1급 단계를 좀 진행해 나가다 보면 회계 2급은 아주 쉬워 보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객권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만 잊어먹지 않도록 하루 한 개씩을 본인 스스로가 관리해 나가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 16페이지 재무회계의 이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나갈 건데요. 이걸 완전히 기초에서 새로이 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회계 2급 단계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략한 요점 정리만 좀 하는 걸로 하고 좀 더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좀 세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에서는 구성되는 내용이 첫 번째, 현금 안에서는 통화와 통화 대용 정권 이렇게 구분하고, 통화라 그러면 실제 통용되고 있는 화폐, 돈이죠. 지폐주화. 통화 대용 정권, 타인 발행 수표나 타인 발행 수표를 동전 발행 수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기압 수표, 여행자 수표, 뭐 공사채 만기 이자표, 뭐 일람 출거보험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 처리에서 전부 현금이라는 용어로 처리를 하죠. 이게 통화와 통화 대용 정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화 대용 정권도 회계 처리 과정에서는 전부 현금으로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 현금의 입출금 거래는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금에 관한 내용만 기록 관리하는 장부가 뭐였었죠? 현금 출납장. 이 현금 출납장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계 기간 중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로 금고 속에 남아있는 잔액의 이 금액이 서로 불일치할 때 그 차액을 회계 기간 중에는 뭐라고 사용하나요? 네, 현금 과부족 이렇게 처리를 해두었다가 원인이 판명되면 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게 임시계정이죠. 예, 임시계정을 제거하여
원인 판명된 내용대로 대체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이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결산 시까지 원인 불명이다. 이럴 때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잡손실, 과잉액에 대해서는 잡이익, 이렇게 대체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 2급 단계에 있으면 다 정리를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 현금 과부족은 회계 기간 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적인 계정이고, 결산 시점에서는 이 계정은 잔액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 만약에 장부상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바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 이렇게 갔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좀 정리해 보면 거기 17쪽에 1번입니다. 예제 1번. 미래 상점에 상품 65만 원 매출하고, 상품 매출은 우리 계정 분할의 이법을 사용해 주세요. 정산에서는 항상 그 방법을 썼으니까. 이법이라는 말은 매입한 경우는 상품, 그리고 판매한 경우는 상품 매출 이렇게 썼죠. 35만 원은 동점 발행 수표로 받고, 동점 발행, 동점은 타인, 상대편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면 현금이죠. 잔액은 또 자기압 수표로 받다. 역시 뭐예요? 현금이죠. 그럼 차변에 현금 65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65만 원. 2번. 대명 상점에서 상품 5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25만 원은 동점 발행 수표로 지급하고, 동점 발행 수표면 현금이죠.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럼 상품을 매입해 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차변에 상품 55만 원, 그리고 대변엔 현금 25만 원, 나머진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3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한 것이죠. 예, 외상 매입금 30만 원. 우리 전산 처리할 땐 외상 매입금 여기는 반드시 거래처 표기를 해줘야 한다. 그죠? 다음 3번입니다. 대명 상점에서 받은 자기압 수표 15만 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해왔다. 자기압 수표 이 자체가 현금이죠. 현금을 갖고 현금으로 받고 왔으면 이건 회계 처리 없음. 다음은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임시 계정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하시오. 현금 출납장의 장부상 잔액은 25만 원인데 실제의 현금은 22만 원임을 발견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부상 25만 원, 실제는 22만 원이면 3만 원이 부족하죠. 이게 회계 기간 중이에요. 그러면 임시 계정을 사용하면 되죠. 현금 부족한 만큼 대변에 현금 나갔어요. 그럼 차변엔 현금 과부족 3만 원,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되겠죠. 상기 부족액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통신비 18,000원 현금 지급의 기장이 누락되었음을 판명했다. 그러면 3만 원 중 18,000원의 원인이 판명이 되었어요. 그럼 차변엔 통신비 18,000원, 대변엔 현금 18,000원. 3번. 대변에 현금 과부족. 네, 대변에 현금 과부족 18,000원. 그럼 현금 과부족은 3만 원 중 18,000원이 원인 판명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000원은 결산 시까지 부족 잔액의 원인이 불명이다. 그러면 차변에 잡손실 12,000원, 대변엔 현금 과부족, 대변에 현금 과부족 12,000원. 다음 4번입니다. 결산 당일 현재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45,000원이 부족하다. 결산 시점에서 부족한 것을 발견했을 땐 회계기간 중의 임시계정 사용할 필요성이 없죠. 바로 차변에 잡손실 45,000원, 그리고 대변엔 현금 45,000원. 임시계정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 3번.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하시오. 현금 출납장의 잔액은 25만 원인데 실제 현금은 27만 원인 것을 발견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건 과잉액이에요. 현금이 그만큼 더 들어온 금액이죠. 그럼 차변에 현금 2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2만 원. 2번 상기 현금 초과액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임대료 18,000원 현금 수입이 기장 누락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럼 임시계정인 현금 과부족 계정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졌어요. 원인이 밝혀졌으면 이를 제거해주면 되겠죠. 차변에 현금 과부족 18,000원 그리고 대변엔 잡이익 대변엔 임대료 네, 왜 이렇게 헛소리가 나올까? 네, 대변엔 임대료 18,000원. 그럼 2만 원 중 18,000원이 원인이 판명되었죠. 18,000원이 원인 판명되었고 나머지 잔액 2,000원 결산일까지 상기 초과액 잔액이 원인 불명이다. 과잉액에 대해서 원인 불명이라면 뭘로 처리하나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죠. 예, 차변에 현금 과부족 2,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잡이익 2,000원. 다음 4번 결산 당일 현재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45,000원이 초과되었다. 결산 시점에서 과잉액이 발견되었으면 임시계정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바로 차변에 현금 45,000원, 대변엔 잡이익 45,000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예. 다음은 두 번째로는 소액현금이었어요. 예. 소액현금, 다른 말로선 전도금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자, 이것은 회사 내에서 다른 부서, 타 부서의 업무상 사용되는 소액 경비로 아주 사소하게 지출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분하여서 관리하는 이러한 현금, 즉 영업자금이죠. 이것을 소액현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총괄하고 있는 자금관리부서, 여기는 뭐 회계과 또는 뭐 경리과 이런 부서에서 다른 업무, 타 부서의 업무상 사용되는 경비를 사용할 때마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매월 초 한 달분 사용 자금을 미리 선지급해 놓죠. 그래서 이 타 부서, 여기는 이 소액 현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서로 이 부서 전체를 묶어서 뭐 용도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용도계에 월초에 미리 한 달분 사용 자금을 선지급해 두고, 그러면 이 용도계는 한 달분 업무상 경비 사용할 돈을 월초에 미리 받았다 이거죠. 이걸 갖고 이제 사용을 하고는 소액 현금 출납장이라는 이런 장부에다가 사용 내역을 전부 기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록 관리를 해두고 다시 이제 월 말이 되면 사용한 내역을 재보고해주면 다음 달 사용할 자금으로 2차 자금을 다시 전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만약에 이게 5월이었어요. 그럼 5월 1일에 5월분의 업무상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미리 선지급했다. 이 금액이 뭐 30만 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30만 원을 선지급해 놓고 5월 31일 되면 사용한 내역 보고 받죠. 그리고 다음 달 사용할 자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때는 사용한 금액만큼을 다시 재보충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면 용도계가 보관하고 있는 매월 초의 잔액은 항상 일정 잔액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일정 잔액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을 정액자금 선거법 이렇게 말하죠. 또는 정액자금 전도법. 그래서 이것은 6월에 사용할 자금이니까 6월 사용할 자금을 5월 31일 보고 받음과 동시에
바로 전해주는 경우를 월말 보급이라 하고, 이것을 6월에 사용할 자금이니까 6월 1일에 전해준다면 이것을 월초 보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월 말에 보고받고 6월에 사용할 자금을 5월 말일자로 바로 지급했다면 월말 보급이고, 6월 1일에 가서 지급했다면 월초 보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로 소액의 업무상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분 관리하는 자금으로서 1차 자금 30만 원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엔 소액 현금 3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30만 원 해주고, 다음 월말이 되어서 사용한 내역의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 받으면 그만큼은 소액 현금 감소하죠. 감소하고 차변엔 사용한 내역이 소모품비, 통신비, 수도 광열비, 잡비 등 이렇게 되고, 다음 사용 내역 보고 받음과 동시에 다음 달 사용할 금액을 다시 보충해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8월 1일에 줄 수도 있고 보고 받은 날 7월 31일에 지급할 수도 있어요. 8월 1일에 전해주는 경우를 월초 보급, 7월 31일에 전해줬다면 월말 보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액자금선거법은 매월 초의 잔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유지하는 이런 방법으로 관리하는, 30만 원을 지급하여 월말에 28만 원 사용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아직 잔액이 2만 원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시 선능 금액인 28만 원을 보충해주면 잔액은 30만 원으로 항상 일정 금액 유지될 거다 이거지. 이런 방법을 정액자금선거법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용도계가 당초 받은 이 돈에 대해서 다 소진되어서 사용하고 잔액이 없을 땐 월초 월말 관계없이 언제든지 수시로 보충해 주겠다 이거죠. 이런 경우를 부정액자금선거법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이제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것으로서 세 번째, 예금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과정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성격이 요구불 예금이 있었고 저축성 예금이 있었죠. 그래서 요구불 예금은 보통 이제 현금 보관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현금의 보관 기능으로서 주 대표적인 예금이 어떤 거예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다음은 저축 예금, 가계 예금, 통지 예금, 이런 내용들. 현금 보관 기능이에요. 그래서 회계 기간 중 우리가 회계 처리에서는 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장부에 반영합니다. 분기할 때 보통 예금이라는 과목 그대로 써요. 그죠? 당좌 예금 이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결산 보고서를 만들 땐 통합 계정 기능이 있죠. 유상 과목은 하나로 통합해라. 어디로 가나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묶여집니다. 회계 기간 중에 사용하는 것은 각각의 개별적인 용어로 사용해주고 결산 보고서인 재무상태표에 갔을 때는 하나로 통합되어 들어가는 거죠. 다음은 저축성 예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 외에 이자 수익 목적의 장기성 저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축성 예금은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 또는 이 예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뭐라고 사용했나요?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사용했죠. 자, 요것의 과목 사용은 단기 금융상품 또는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에는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이것은 현금 보관 기능이죠. 현금을 회사가 갖고 있으면 위험성, 관리상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관하는 기능으로서 거래하는 예금이 되고, 저축성 예금 그러면 입출금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업 외적인 이자 수익 목적으로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 이런 것들이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 예금 중에서 당좌 예금이라는 거래를 법인들은 아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당좌 예금은 보통 어미나 또는 수표의 사용을 위해서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를 하는 이런 예금이 당좌 예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회사가 예금해 놓은 잔액이 있다면 예금 잔액이 플러스라면 자산이죠. 그런데 당좌 예금 거래 계약을 개설할 때 예금 잔고가 부족하면 일정 한도까지 빌려 쓸 수 있는 약정을 미리 체결해 놓는다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나요? 당좌 차월이라 그러죠. 차월. 즉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 당좌 차월은 우리 결산 보고서나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을 뭐라고 사용하느냐? 단기 차입금 이렇게 써죠. 단기 차입금. 예금해 놓은 것은 자산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금 잔액이 부족하여 빌려 쓰는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당좌 차월로서 단기 차입금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당좌 예금은 자 주로 예입될 때는 거래처에서의 물건 판매 대금이나 외상 대금 등이 이체되어 무통장 입금되는 사례가 많고 또 우리 회사가 이 예금해 놓은 돈을 찾아 쓰고자 할 때도 물론 자동 이체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게 줘버리면 그 수표를 받아간 거래처에서 이제 예금을 인출해 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당좌 예금의 경우는 특정 시점에서 회사 측의 원장, 장부상 당좌 예금 잔액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보면 은행 측의 잔고 증명서, 예금 잔고 증명을 수시로 떼서 확인합니다. 증명서 잔액을 비교해 볼 때 본래는 회사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나 은행에서 증명서 발급받아 왔을 때의 금액은 일치되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서로 잔액이 불일치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를 파악하라 이거죠. 원인을 파악하여 이게 일치될 수 있게끔 조정하는 이러한 내역서를 만들어줍니다. 내역서를 만드는데 이 내역서가 바로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거예요. 은행계정 조정표. 이런 것들은 회사의 어떤 책임자, 즉 관리자는 실제 회사의 자금 담당자가 이런 예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걸 발급받아 갖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를 관리 감독을 하지 않게 되면 회사 자금 유용하는 사례 많이 생기죠. 왜?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뭐 공금 유용해서 몇십억 또는 몇백억 유용했다. 이런 사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고 증명서 이것을 발급받아 와서 이 잔액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은 언제 하느냐? 자, 이거 작성 언제 하느냐 하면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장부 마감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월 말이나 또는 뭐 매 분기 말이나 아니면 기말 결산 시에는 당연히 확인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결산 시에는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 이렇게 금액 표기되면 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다 첨부되어야 돼요. 숫자로 표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잔고 증명을 다 첨부해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 시 아니면 뭐 중간 어떤 점검이나 또는 감사받을 때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잔고증명은 어느 시점에서든 발급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수시로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잔고증명 받아 갖고 와서 현재 회사의 장부 금액하고 불일치한다면 그 원인이 뭐냐 이걸 다 규명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에 이게 서로
불일치하는 원인은 회사 측에서 장부 기장이 오류나 누락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죠. 회사의 담당자가 잘못했을서 이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의 오류나 또는 누락 이런 원인에 의해서 불일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측의 오류나 누락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일치 원인에 대해서는 꼭 뭐 회사가 했는 게 다 맞다 이렇게 믿을 수도 없고 은행 잔고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파악한 다음 회사 측 오류 사항이 있다면 이건 회사 측의 장부 잔액이 조정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 측 오류가 있다든지 누락 사항이 있다면 누락 사항을 바로 반영해 줘야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자,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이 자동 이체로 입금되어 왔는데 이게 누락되었다. 거래처, 내가 갑이라는 거래처에게 외상 대금 2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거죠. 그럼 계좌 이체가 들어오면 이것을 은행이 일일이 회사에 통지해 주진 않죠. 회사 측에서 이제 예금 거래 내역에 들어가서 조회를 한 다음 입금된 사실이 있으면 이걸 장부에 반영하는 이런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입금, 기장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외상 매출금이 당좌 예금으로 입금되어 왔는 것을 빠뜨렸으니까 회계 처리해서 반영해 줍니다. 그럼 분계는 차변의 당좌 예금, 대변엔 외상 매출금. 아니면 받을 놈을 은행에 추심 의뢰하여 은행에 맡겨뒀는데 엄대금이 추심되어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차변에 당좌 예금, 대변에는 받을 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러한 사유 그리고 또 뭐 이자 비용이나 각종 공과금 등이 자동 이체로 지급되었는 것에 대하여 누락되었다.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당좌예금 구좌에서 인출되어 나갔는데 회사의 담당자가 장부에 반영을 누락시켰다. 이렇게 된다면 차변에는 뭐 이자 비용, 대변에는 당좌예금, 우리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뭐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은 일자를 해놓고 자동이체 걸어놓거든요. 자동이체 되어서 빠져나간 것을 전부 확인해서 장부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걸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 은행 잔고 증명되면 거기에 다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차이 원인을 규명해서 회계 처리에 누락된 걸 반영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회사 담당자가 거래 금액을 잘못해서 오류를 범한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 오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맞춰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은행 측 오류. 자, 이럴 때 회사 측의 오류나 누락은 반드시 그 수정했을 때는 붕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 수정에 대한 붕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행 측 오류는 자, 대표적인 예로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 아직 돈이 인출되어 나가지 않은 것. 우리 회사는 갑이라는 거래처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갚기 위하여 수표 발행하여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을 수표 발행하여 상환했다면 붕괴 처리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엔 당좌 예금 이렇게 했겠죠. 수표 발행과 동시에 회사 장부상에서는 당좌 예금을 감소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갑이 아직 수표를 갖고 은행 가서 돈을 빼내가지 않았어요. 그럼 은행 잔고 증명 때문에는 100만 원은 아직 인출로 안 잡혀져 있죠. 이럴 땐 회사 처리 잘못된 거 아니죠. 은행 처리도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인출 안 됐으니까. 그리고 차이는 생겼죠. 이럴 때는 이 발행되어 나간 수표는 회사로 다시 돌아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은행 측의 잔고 증명에서 나온 금액에다가 다시 100만 원을 빼면 맞는 거지 이제. 그래 잔고 증명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조정. 아니면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A판 금액에 대한 기장 누락 아니면 다음 날 입금으로 처리된 것들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회사 실무를 하다 보면 자 요즘 은행의 마감 시간이 몇 시예요? 4시죠. 그죠? 4시 마감인데 이 자금 담당자들은 은행 주은행하고의 거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업무가 바쁘면 5시나 6시 돼갖고 은행 뒷문 열고 들어가서 돈을 맡기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 이미 마감 시간 지나버렸죠. 그럼 마감 후 입금 이렇게 잡혀진다고. 그럼 회사 측 장부에는 5월 31일 입금으로 잡아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잔고 증명 때면 5월 31일 입금이 아니고 언제로? 6월 1일 입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루 갭 때문에 잔액 조회해보면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원인이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이게 안 맞다, 불일치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은행 계정 조정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은행 측의 오류나 누락은 회사 측은 붕괴가 나타나지 않겠죠. 회사 측에서는 수정 붕괴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 4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붕괴하시오. 미래상점에서 상품 7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45만 원은 동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고. 동전 발행 수표면은 뭐죠? 현금입니다. 잔액은 당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우리 회사의 수표 발행은 당좌 예금이죠. 그래서 차변엔 상품 75만 원, 상품 75만 원, 그리고 대변엔 현금 45만 원, 나머지는 당좌 예금 30만 원. 당좌 예금 30만 원. 2번. 대명상점에 상품 55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35만 원은 당전 발행 수표로 받고. 당전 발행.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 그럼 뭐예요?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예금.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것을 다시 회수해 오면 당좌 예금이 증가하고. 잔액은 동전 발행 수표이면은 뭐예요? 현금이죠. 그래서 차변엔 당좌 예금 35만 원, 현금 20만 원. 차변에 당좌 예금 35만 원, 현금 20만 원. 대변엔 상품 매출 55만 원. 다음은 3번. 수표 25만 원을 발행하여 현금을 인출하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여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왔다 이거죠. 그러면 차변엔 현금 들어오죠. 25만 원. 그리고 대변엔 당좌 예금 25만 원. 다음은 당좌 차월입니다. 당좌 차월은 당좌 예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예금 잔액이 부족하여 사전에 약정한 범위 내에서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금액, 예금의 마이너스가 일어난 금액이죠. 그래서 예제 5번 볼게요. 다음 거래를 붕괴하시오. 1번. 미래상점에서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 예금 잔액은 35만 원. 자, 우리 회사가 은행에 예금해 둔 잔액은 35만 원밖에 없는데 수표 발행을 얼마를 했나요? 5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예금 잔액을 초과했죠. 그럼 15만 원 빌려 쓴 것은 당좌 차월이 발생했는데 회계 처리에서의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차변엔 상품 50만 원. 차변에 상품 50만 원. 대변엔 당좌 예금 35만 원 나오고 나머지는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네, 15만 원. 단기 차입금. 네. 당좌 차월인데
회계에서는 단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2번 경북상점에 상품 65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아 적시 당좌 예입하다. 동전 발행 수표는 본래 현금인데 받아오는 적시 예금시켰으니까 당좌 예금이 증가해야 하겠죠. 그런데 빌려 쓰는 잔액이 얼마 있다 했어요? 50만 원. 이걸 먼저 갚아야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50만 원 하고 나머진 당좌 예금 15만 원. 단기 차입금 50만 원 먼저 갚아주고 그리고 당좌 예금 15만 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 65만 원. 다음은 수표의 부도. 수표의 부도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면 과목이 뭘로 되어 있죠? 우리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상대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아왔다면 타인 발행 수표니까 현금되어 있죠. 이걸 갖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제시하니까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게 바로 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표의 부도는 부도수표라는 과목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부도수표는 부도가 발생했다라고 하여서 바로 돈을 못 받고 떼이는 게 아니에요. 부도가 발생하면 다음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서 회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도수표 이 자체를 자산으로 봅니다. 자산으로 보고 이것도 나중에 결산보고서에는 매출 채권 안에 같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어음을 받아오면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이 부도나면 부도어음이 돼요. 수표가 부도났을 때는 부도수표, 어음이 부도났을 때는 부도어음. 그래서 우리 전산에서는 이 두 개는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묶어서 부도어음과 수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도어음과 수표. 부도수표, 부도어음. 이것은 자 그러면 타인 발행 수표를 보관하고 있었으면 현금이었는데 이게 부도 처리되어 버렸어요. 부도 처리되어 버리게 되면 현금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 감소하면 되고 차변에는 부도수표 이렇게 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도가 발생했을 땐 차변에 부도수표, 대변에 현금. 아니면 타인 발행 수표를 받아서 바로 은행에 당좌 예금했는데 이게 부도 처리되어서 예금으로 불인정되어 버렸다. 그럼 당좌 예금 잡아뒀던 게 부도되었죠. 이럴 땐 차변에 부도수표, 대변엔 당좌 예금. 내가 갖고 있던 현금이 부도나버렸으면 부도수표, 현금 이렇게 가지만 은행에 예금했던 게 부도났다면 차변에 부도수표, 대변엔 당좌 예금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부도난 수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한다면 차변에 현금, 대변엔 부도수표. 그런데 이 부도가 난 것이 완전히 회수 불능이 확정되었다. 회수 불능을 뭐라고 하나요? 대손. 확정이 되어버리면 부도수표가 이제 떼인 걸로 갔죠? 부도수표 제거해주고 회수 불능이 될 땐 첫 번째 이 회수 불능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돈이 뭐예요? 대손 충당금. 있으면 대손 충당금을 먼저 사용하고 대손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뭘로? 대손 상각비. 이렇게 가면 되겠죠. 다음은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어요. 선일자 수표. 이것은 우리 법률적으로는 선일자 수표라는 자체가 불인정돼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불인정.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선일자 수표는 어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음으로 보기 때문에 선일자 수표를 수치, 즉 받은 경우에는 받을 음으로 해주면 되고요.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여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음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선일자 수표는. 그래, 이게 원래 법률적으로는 이게 전부 위법사항이에요. 정상적인 수표 거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자, 5월 1일자로 거래처 갑에게 상품을 300만 원 매입하고 5월 1일자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 대금을 오늘 날짜로 수표 발행하여 지급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회사는 은행에 예금해 놓은 잔고도 없고 당좌 차월 약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예금 잔액이 없는데 수표 300만 원을 발행하면 이 수표를 갖고 갑이 은행에 제시했을 때는 부도나겠죠. 그래서 갑에게 수표를 발행해 주면서 미리 조건은 그런 거예요. 요 수표는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5월 31일까지 내가 입금시킬 테니까 5월 31일에 제시하여 돈 찾아가 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갑하고 서로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갑은 수표를 오늘 날짜로 받아가지만 지급 제시일을 언제로 해놨겠어요? 5월 31일 해뒀겠죠. 이렇게 받아갔더라도 5월 31일 돼 있어도 5월 2일자로 바로 은행에 청구하면 은행에서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없죠. 5월 2일자로 바로 부도 처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방하고 서로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음은 5월 31일 만기 이렇게 해서 발행했으면 5월 31일 이전에는 지급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음은 무조건 만기일이 되어야지만 지급 요청할 수 있는데 수표는 만기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발행일자 의미 없는 거예요. 현금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버리니까 5월 31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5월 2일에 지급 제시하면 이게 바로 통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용이 안 된다면 그건 부도가 되는 거죠. 어음용지 없을 때. 어음용지 받아놓은 게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 수표라도 끊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갑이 내가 5월 31일 전에는 제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끊어달라 이렇게 하면 끊어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발행한 쪽에서는 그러면 5월 1일자로 발행했지만 대금 지급은 5월 31일에 하겠다는 정서가 된 거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5월 1일자로 받아온 것이지만 실제 대금을 찾는 것은 5월 31일에 받겠다는 정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음이 되는 거죠. 발행한 쪽은 지급음, 받아간 쪽은 뭐 받을 음. 이게 이제 선일자 수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볼게요. 22쪽 기본 예제입니다. 1번 매출처 준영 상점에서 받아두었던 수표 50만 원을 거래은행에 제시한 바 부도로 확인되었다. 매출처에서 받아갖고 있던 수표는 타인 발행의 수표였었으니까 현금이었죠. 이게 부도가 났어요. 차변인 부도수표 50만 원, 대변인 현금 50만 원. 2번 위의 부도수표를 준영상점으로부터 이자 7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추심하였다. 그러면 50만 원 부도난 금액하고 이자 7만 원 포함해서 받아왔으니까 사변인 현금 57만 원. 그리고 대변인 부도수표 50만 원 하고 이자 받은 것은 이자 수익. 이자 수익 7만 원. 3번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두었던 수표 150만 원을 거래은행에 당좌 예금하였던 바 우리 회사가 상대편에서 받아온 수표를 바로 은행에 예금시켰죠. 당좌 예금되어 있던 것이 부도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재비용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소송 재비용도 나중에 보상금액에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변에 부도수표 152만 원 재비용 포함해야 돼요.
부도수표 152만 원. 그리고 대변엔 당좌 예금 했던 게 부도났잖아요. 당좌 예금이 차감되어 버립니다. 대변에 당좌 예금 150만 원, 재비용 든 것은 뭘로 지급했죠? 현금 2만 원. 4번 법원으로부터 위의 부도수표가 회수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대손 처리하다. 부도수표 금액이 152만 원이었죠. 이것이 전부 회수 불능이 되었고 대손 충당금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예, 그러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152만 원, 대변엔 부도수표 152만 원. 됐나요? 다음은 받을 놈. 자, 5번입니다. 영등포 상점에 상품 4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동점이 발행한 1개월 후 지급의 선일자 수표 받았다. 선일자 수표는 어음으로 보자 했죠. 예, 이건 받을 놈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에 받을 놈 40만 원, 대변엔 상품 매출 40만 원. 6번 당산 상점의 외상 매입금 70만 원을 2개월 후 지급의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우리 회사가 선일자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요. 그래서 차변엔 외상 매입금 70만 원. 그리고 대변엔 지급 어음 7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단기 투자자산 들어가겠습니다.